도망을 간 아내의 정체. 옛날 어느 마을에 계산이란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상을 다녔기에 여기저기를 여행하였지요. 하루는 길에서 비를 만났는데 늘 드는 객점까지 왔을 때에는 밤이 깊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대답이 없었지요. 할 수 없이 어느 집 처마 밑에서 서성거리는데 그 집의 문이 열리면서 노인 한 분이 나와 그를 문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계산은 기뻐하며 나귀를 메어놓고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고 들어오라 한 것이요. 밥이나 술을 파는 집도 아니고 식구도 많지 않소. 처와 딸이 있을 뿐인데 벌써 잠이 들었으니 깨우지도 못하겠소. 차가운 술이라도 좋다면 마셔주오. 노인은 이리 말하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왔다 갔다 하며 부지런히 서두르는데 몹시 힘들어하는 것 같았지요. 계산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산은 노인에게 잠깐 쉬라고 권했습니다. 좀 있더니 딸이 나와 술을 권했습니다. 내 딸 아랑인데 일어났군요. 계산이 들여다보니 맵시가 곱고 얼굴 또한 아름다웠습니다. 계산은 아직 장가를 들지 않은 동생이 있었기에 제수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노인에게 문벌은 어떠한가 물었습니다. 내 성은 고시요. 자식들은 모두 어려서 죽고 딸 하나만 남았지. 잠든 것을 깨우기 못해서 그대로 두었는데 내 처가 깨운 모양이요. 사위는요? 하고 물었더니 아직 정한 데가 없다고 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계산은 정중히 노인에게 말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저를 이처럼 후히 대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어르신의 인격이 아주 높으시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리라 믿고 제가 속마음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저에게 삼랑이란 막내 동생이 있는데 글 공부를 잘하고 장사도 꽤 잘합니다. 저희 집이 잘 살지도 못하지만 사돈을 맺었으면 합니다. 노인이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나도 사실 이 집에 임시로 거처하고 있다오. 만약 내 딸에게 의지할 집이 있게 된다면 곧 집을 한 채 빌어 옮겨갈까 하오. 계산은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일어나 감사를 드렸습니다. 다음 날 계산이 행장을 다 꾸리고 나서 식비를 드리자 노인이 딱 잘라 거절하며 말하였지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 끼 밥을 드신 것을 가지고 대금을 받다니요. 더구나 우리는 이미 사돈간이 아닙니까? 헤어진 지 한 달 정도 지나서 계산이 다시 그 마을에 갔습니다. 마을 가까이 다가왔을 때 딸을 데리고 오는 한 노부인을 만났지요.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가왔을 때 보니 어쩐지 아랑 같았지요. 그 딸도 자꾸 뒤를 돌아보며 노부인에게 무어라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노부인이 걸음을 멈추고 돌아서서 물었지요. 저 계산이란 분이십니까? 계산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노부인이 슬퍼하며 말했습니다. 영감님은 담이 무너지는 바람에 거기에 깔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산소로 가는 길이지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 길에서 잠깐 쉬어주십시오. 곧 돌아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숲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한참 만에 돌아왔는데 벌써 어둑어둑 해가 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 부인이 의지할 데 없게 된 신세를 슬퍼하며 울기에 계산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인이 말했습니다. 이곳은 인정이 사나운 고장이라 홀로 딸 하나를 데리고 산다는 것이 여간 고생스럽지 않습니다. 아랑은 댁의 며느리니 내일 아침 일찍 데려가 주십시오. 계산은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노부인은 계산을 대접한 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축한 쌀은 죄다 처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한 20석이 남아있지요. 북쪽으로 4리 정도 가면 마을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집이 담천댁입니다. 그분이 우리 집 쌀을 살 뿐이지요. 수고스럽지만 사돈께서 우선 쌀 한 자루만 먼저 가져가 담천에게 말씀을 전해주십시오. 남촌의 고할멈이 쌀을 몇 석 팔아 노자로 하겠다는데 말을 가져와 실어 가도록 하라고요. 그리고 자루에 넣은 쌀을 계산에게 주었습니다. 계산은 나귀에 쌀을 싣고 북촌에 이르러 담천의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할멈이 이르던 말대로 전하고는 자루를 비우고 먼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뒤 한참 있으니 두 사내가 노새 5마리를 몰고 왔지요. 노부인은 계산을 곳간으로 데리고 가는데 그곳은 땅굴이었습니다. 노부인이 자루마다 쌀을 가득 채워 두 사내에게 가져가게 하였지요. 노부인은 돈을 받은 뒤 그중 한 사람과 노새 2마리를 남기라 하여 차비를 하고 다 같이 동쪽으로 떠났습니다. 어느 장거리에 이르자 담천의 하인을 돌려보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계산은 자초지종을 부부에게 말하였지요. 부모들은 아랑을 보더니 매우 기뻐하며 별채로 노부인을 들게 하고 삼남과 혼례를 치러주었습니다. 아랑은 말수가 적고 성을 내는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미소를 지을 뿐이고 편안히 쉬는 때도 없이 밤낮으로 길쌈에 힘을 썼습니다. 그래서 식구들이 모두 좋아하였지요. 어느 날 아랑이 남편 삼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님께 말씀하십시오. 다시 서쪽 지방으로 가시더라도 우리 모녀의 일은 누구에게도 말씀 마시라고요. 그로부터 3, 4년이 지나자 계산의 집은 부자가 되었고 삼랑도 수재로 합격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계산이 고씨가 먼저 살던 집 옆에 있는 객점에 들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전에 객점에 들지 못하고 고씨댁 노부부의 신세를 졌다고 말을 하게 되었지요. 그러자 주인이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요? 손님이 아마 딴 곳을 들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곳은 저희 형님의 별장인데 3년 전 거기 살던 사람들이 여러 가지 괴상한 일들이 생기는 걸 보았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비어 있었습니다. 노부부가 그 집에 살고 손님을 접대하다니요. 계산이 믿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주인이 또다시 말했습니다. 그 집이 빈 지 10년 동안 누구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뒤에 담벽이 무너졌기에 형님이 가보니 글쎄 큰 고양이만한 쥐가 돌 밑에 깔려 있는데 꼬리가 밖에서 펄쩍펄쩍 뛰더라지요. 급히 돌아와 사람들을 불러 다 같이 가보니 그 쥐는 어디론지 없어졌다고 합니다. 모두들 그것이 필시 요괴일 것이라고 의심을 하다가 열흘쯤 지나 또 가보니 조용하고 아무런 흔적도 없었지요. 계산은 집으로 돌아와 다른 식구에게 그 말을 하고 동생의 부인이 사람이 아닐 것이라 하면서
동생의 일을 근심했습니다. 그러나 동생 삼랑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었지요. 식구들이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니 아랑도 약간 눈치를 채고 어느 날 남편 삼랑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 집에 시집을 와서 한 번도 잘못한 일이 없었는데 지금까지도 이리 대접을 안 해주다니요. 당신 마음에 드는 배필을 어서 얻으십시오. 남편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들어온 뒤로 우리 집이 날로 부유해지게 되었소. 식구들은 모두 그게 당신 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말을 할 리가 있겠소. 당신 마음이 변함이 없는 것을 난들 왜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삼랑이 달래고 위로를 해서야 아랑은 눈물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계산의 의심은 풀리지 않아 어느 날 쥐를 잘 잡는 고양이를 구해다 놓고는 아랑이 어쩌는가 지켜보았습니다. 아랑은 무서워하지는 않았으나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었지요. 어느 날 밤 아랑이 어머니가 몸이 안 좋으시다며 간호를 해드리겠다며 삼랑에게 말하고는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를 잡아 삼랑도 장모에게 가보니 집 안이 텅 비어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 사람을 풀어 찾아냈으나 아무런 소식도 없었습니다. 삼랑은 아내가 걱정되어 침식을 모두 잃어버렸지요. 하지만 부모나 형들은 도리어 다행으로 여기며 새 아내를 얻어주려 했습니다. 하지만 삼랑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한 해 정도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고 부모와 형들이 자꾸 성화를 부리므로 할 수 없이 많은 돈으로 첩을 하나 사왔습니다. 하지만 아랑을 그리는 마음은 변치 않았지요. 그로부터 몇 해 사이에 그 집은 하루하루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모두들 아랑을 생각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사촌 동생 계람이 볼 일이 있어 어느 마을에 가는 길에 외사촌 형의 집에 들렀습니다. 밤중에 이웃집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 까닭을 묻지 못하였지요. 볼 일을 다 보고 나서 외사촌 형의 집으로 왔는데 그날 밤에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촌 형에게 물어보았지요. 몇 년 전부터 홀로한 노부인이 딸을 데리고 저 집에 살고 있었는데 한 달 전에 노부인이 세상을 떴다네. 친척도 없는 딸이 의지할 데 없이 홀로 남게 되니 저리 우는 것이지. 성이 뭐랍니까? 고씨라던데. 대문을 닫아 걸고 이웃들과도 상종을 안 하니 그 가문에 대해선 잘 알 수가 없다네. 계람이 소스라치게 놀라며 말했습니다. 우리 형수 같아요. 그러고는 그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지요. 안에서 어떤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나와 물었습니다. 누구시지요? 저희 집은 원래 남자분이 없는 집입니다. 계람이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과연 형수인지라 소리쳐 말했습니다. 형수님, 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전 사촌 동생인 계람입니다. 아랑은 그 말을 듣고 문을 열어 드렸지요. 삼랑 형님이 형수 생각을 몹시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간에 싸움이 좀 있었다 하기로서니 이리 먼 곳까지 도망쳐오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계람은 이렇게 말하면서 함께 돌아가자 했습니다. 그러자 아랑이 슬퍼하며 말하였지요. 저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였기에 어머니와 함께 숨어 산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분에게 몸을 의지해 보았자 모두들 나를 얕잡아 볼 거예요. 만약 그 댁에서 저를 원한다면
조건이 있습니다. 큰 형님네하고 분가해야만 가겠어요. 계람이 집으로 돌아와 삼랑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삼랑은 아랑을 만나러 달려왔지요. 오래간만에 만난 부부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아랑이 집주인을 찾아가 삼랑이 온 뜻을 알렸습니다. 집주인은 아랑의 외모를 보고 첩을 삼자 않은 생각이 있었기에 몇 해 동안 집세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노부인에게 여러 번 자기 생각을 비춰보았으나 거절을 당하였지요. 그리고 노부인이 죽었으니 잘 되었다고 생각하고 내심 기뻐하며 손을 쓰려고 하던 참이었는데 삼랑이 찾아왔으니 몇 해 묵은 집세를 전부 계산하여 내라며 못 가게 했습니다. 삼랑이 지금은 부유하지 못하여 그 많은 돈을 어찌 물겠느냐 하면서 수심에 잠기니 아랑이 곳간의 쌀을 보였습니다. 30석이 넘는 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면 집세를 물고도 남음이었지요. 삼랑은 기뻐하며 양식이 있다는 것을 집주인에게 말했으나 집주인은 쌀은 받지 않겠다며 현금을 요구했습니다. 아랑은 한탄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다 저 때문입니다. 그러고는 집주인의 의도를 삼랑에게 말했습니다. 삼랑이 화가 잔뜩 나서 관아에 소송하려는 것을 외사촌형이 말려 쌀을 마을 사람에게 팔아 돈을 집주인에게 주고는 삼랑과 아랑을 고향에 돌려보내었지요. 삼랑은 돌아가서 부모에게 말을 하고 형과 분가하게 되었습니다. 아랑은 돈을 내어 곳간을 지었습니다. 집에는 저축할 쌀이 없는데 하고 모두들 이상하게 여겼으나 1년이 지나니 곳간의 쌀이 가득 찼습니다. 몇 해 사이 상남의 집은 부자가 되었지만 계산의 집은 가난하게 되었지요. 아랑은 부모를 모셔와 섬겼으며 돈과 쌀을 늘 형의 집에 보냈다고 합니다. 작은 나라, 큰 나라. 옛날 어느 곳에 작은 나라와 큰 나라가 이웃하고 지내는 곳이 있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은 아주 너그러웠지요. 백성들은 왕을 존경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왕에게는 왕자 하나가 있었지요. 왕자도 아버지를 닮아 있었습니다. 큰나라 왕은 포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언제든 기회가 되면 이웃 나라를 빼앗기 위해 늘 전쟁 준비를 하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큰나라 왕이 신하들을 불러모았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째 흉년이 들어 먹을 것이 많지 않구나. 그런데 작은 나라는 3년째 풍년이 들어 양식이 차고 넘친다는구나. 우리는 그동안 작은 나라를 치기 위해 준비를 해왔지. 기회는 지금이라 생각들구나. 그대들의 생각은 어떠한가? 마마 현명하신 판단이옵니다. 신하들이 한 목소리로 찬성을 했습니다. 왕은 작은 나라를 칠 명령을 내렸지요. 큰 나라의 군사들이 작은 나라로 쳐들어갔습니다. 국경을 지키던 군사들은 깜짝 놀랐지요. 한 신하가 말을 몰아 왕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작은 나라 왕은 급히 신하들을 불러 회의를 하였지요. 마마, 한시가 급하옵니다. 즉시 군사를 국경으로 보내어 적군과 싸워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하여 군사들이 훈련을 해왔습니다. 신하들은 모두 다 맞서 싸우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나라의 왕은 전쟁만은 안 된다고 하였지요. 전쟁은 이기든 지든
피를 흘리게 되어 있어. 죄 없는 병사들과 백성들이 목숨을 잃고 재산도 잃을 것이오. 하오나 마마, 그냥 앉아서 당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큰 나라 왕이 전쟁을 일으킨 목적이 무엇이겠소? 이 땅을 탐내는 것이 아니겠소? 나는 대항도 저항도 하지 않을 것이오. 땅을 달라면 주겠소. 신하들은 아주 답답했습니다. 마마, 소신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신하들은 왕의 말을 듣지 않고 국경으로 군사를 이끌고 달려갔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은 깊은 시름에 빠졌지요. 고민하던 왕은 왕자를 불렀습니다. 왕자, 이 아비는 전쟁이 죄악이라 생각한다. 전쟁을 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은 백성들이지. 그래서 나는 오늘로 왕관을 버리고자 한다. 왕자도 나를 따라 길을 떠나자꾸나. 아바마마, 어디로 가십니까? 산속으로 가보자꾸나. 왕과 왕자가 없어지면 전쟁은 자연스레 끝이 날 것이야. 그날 왕과 왕자는 평복으로 갈아입고 궁궐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왕과 왕자가 없어졌다는 소식이 전쟁터에 전해지게 되었지요. 왕이 왕관을 버렸는데 우리가 싸워서 무엇을 하겠나? 작은 나라는 항복을 하였고 큰 나라 왕은 쉽게 작은 나라를 차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큰 나라의 왕은 작은 나라 왕과 왕자가 어딘가에 살아있다는 것이 늘 불안하였지요. 그래서 왕이 명령을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왕을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큰 상을 내리겠다. 그 무렵 작은 나라의 왕과 왕자는 깊은 산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왕은 낮에 나그네처럼 변장을 하여 마을로 내려가 나란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큰 나라 왕이 왕과 왕자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벼슬과 상을 내린다는 소식도 들었지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지 않아야 할 텐데. 작은 나라 왕은 산속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길 옆 나무 그늘에서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것이 보였지요. 저도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나그네가 인사를 하며 그늘로 들어왔습니다. 누더기 옷을 걸치고 있었지만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지요. 왕이 나그네에게 물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는 것 같은데 어디서 오셨는지요? 예, 저는 아주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당신은 이 나라 사람입니까? 예, 사정이 있어 산속으로 들어와 지내고 있지요. 저는 작은 나라에 오고 싶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아주 어진 분이라 들었지요.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고 백성들은 왕을 어버이처럼 따르고 하여 나란히 평화롭고 살기 좋다 들었습니다. 나그네 이야기를 들은 왕은 지그시 눈을 감았습니다. 잘 오셨소. 그런데 당신은 여행을 하는 동안에 작은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것을 모르고 있었군요. 예, 그게 사실입니까? 나그네는 실망하는 빛이 역력했습니다. 그렇소. 내가 바로 이 나라의 왕이요. 나그네는 깜짝 놀라 그 자리에서 엎드렸습니다. 이 나그네의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아니요. 당신은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다오. 지금 큰 나라 왕은 나를 찾고 있지. 나를 잡아오는 사람에게는 벼슬과 큰 상을 내린다 하였소. 당신은 먼 나라에서 내가 다스리는 나라가 살기 좋다고 찾아왔지.
그것은 나를 찾아온 것이나 다름이 없다오. 그런데 나는 당신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게 되었소. 그러니 나를 잡아 큰 나라 왕에게 데려가시오. 나그네는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그런 당치 않은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왕께서는 아직도 이 나라의 군주이십니다. 아니요, 내 말은 진심이요.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당신에게 끌려가는 것이 좋겠소. 저는 이 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왕께서는 부디 힘을 기르시어 나라를 되찾으십시오. 왕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소원이요. 제발 당신 손으로 나를 묶어 큰 나라 왕에게 데려가 주시오. 나그네는 할 수 없이 왕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왕의 손목을 묶어 궁궐로 데리고 갔지요. 이리하여 작은 나라 왕은 큰 나라의 왕에게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큰 나라 왕은 아주 기뻐하였지요. 먼 나라에서 온 나그네에게 벼슬을 내리고 큰 상금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나그네는 벼슬과 상금을 마다하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 버렸지요. 큰 나라 왕은 곧 작은 나라 왕을 죄인으로 하여 사형에 처하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작은 나라의 신하들이 처형 많은 면하도록 간청을 하였지만 소용없는 일이었지요. 작은 나라 왕은 광장에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옛 신하들이 한 사람씩 왕의 얼굴을 보고 마지막 인사를 올렸습니다. 왕은 온화한 얼굴로 인사를 받았지요. 그 무렵 왕자는 날이 저물어도 왕이 돌아오지 않자 마을로 내려와 아버지가 잡혀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처형이 된다는 소식도 알게 되었지요. 다음날 왕자는 나무찜을 지고 성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광장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몰려와 왕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려고 사람들을 해치고 들어갔지요. 아버지가 처형대에 묶여 있었습니다. 한 병사가 왕에게 말하였지요. 마지막 남길 말을 하십시오. 그때 왕자가 처형대 가까이에 다가갔습니다. 왕은 나무꾼으로 위장한 왕자를 금방 알아보았지요. 왕은 왕자가 들을 수 있도록 마지막 말을 했습니다. 자식은 어버이 말을 지켜야 한다. 나는 아무도 원망하지 않는다. 오직 백성만을 위할 뿐이다. 그러니 나를 위해 원수를 갚을 생각은 하지 말거라. 원수를 갚게 되면 그것이 또 원수를 낳는다. 나의 죽음은 아무에게도 원한을 남기지 말아야 한다. 이는 이 나라 왕인 나의 마지막 유언이다. 온 백성들이 눈물을 흘렸지요. 왕자도 남몰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작은 나라 왕은 처형되었고 왕자는 다시 산속으로 돌아왔습니다. 왕자는 땅을 치며 통곡을 하였지요. 왕자는 먹지도 않고 잠도 자지 않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을 따르겠다고 생각하면 할수록 복수심도 활활 타올랐지요. 왕자는 이를 부드득 갈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소자는 아버님의 유언을 받들지 못합니다. 제 목숨 바쳐 왕을 죽이고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한 왕자는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기회를 찾기 위해 왕자는 벼슬이 높은 대신들의 정원에서 막리를 하는 일꾼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자는 아주 열심히 일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정원 책임자가 왕자를 불렀습니다. 자네는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는구먼. 오늘부터 채소밭 일을 책임지고 가꾸도록 하게. 왕자는 그 밭을 정성껏 가꾸었습니다. 채소들이 풍성하게 자랐지요. 어느 날 정원을 돌아보던 대신이 채소밭을 보고는 감탄하며 말을 했습니다. 채소들이 아주 잘 가꾸어졌구나. 누가 가꾼 것이냐? 책임자가 왕자를 불렀습니다. 왕자가 달려와 대신 앞에 머리를 조아렸지요. 대신은 왕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보았습니다. 잘생긴 얼굴과 빛나는 눈동자를 보니 이런 일을 하기에는 아까운 인물이라 생각되게 되었지요. 요리를 할 줄 아는가? 예,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잘 되었구나. 오늘부터 그 일을 맡도록 해라. 왕자는 그날로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되었지요. 왕자는 정성껏 맛있는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신이 왕을 집에 초대하게 되었지요. 왕자는 왕에게 올릴 음식을 만드느라 아주 바빴습니다. 음식이 맛이 아주 좋구려. 이렇게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것이 누구 솜씨요? 왕의 칭찬에 대신은 요리사를 불렀습니다. 이 젊은 요리사이옵니다. 아주 맛있게 잘 먹었네. 그날 궁전으로 들어가는 왕의 행렬에 요리사 왕자도 끼어 있었지요. 왕이 요리사를 마음에 들어한다는 것을 눈치챈 대신이 요리사를 궁궐로 보냈던 것입니다. 왕은 그 젊은 요리사가 만든 음식을 가장 즐겨 먹었지요. 요리도 잘하지만 총명하고 귀티나는 용모가 왕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요리사를 불렀지요. 네가 잘하는 것이 요리 말고 또 무엇이 있느냐? 왕자는 드디어 때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무술을 조금 할 줄 압니다. 무술을 할 줄 안다고? 왕은 즉시 요리사를 왕을 보호하는 호위군으로 임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왕 가장 가까이에서 호위하는 책임자로 임명하게 되었지요. 왕자는 떨리는 가슴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그대에게 특별히 부탁할 것이 있다. 마마, 명령만 하십시오. 나는 늘 불안하다. 나는 작은 나라를 정복하고 그 왕을 처형하였지. 그런데 백성들은 아직도 그 왕을 잊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구나. 그리고 왕에게는 왕자가 있었는데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다. 자기 아비를 죽인 나를 원수로 생각하고 복수할 날만 기다릴 것이야. 그래서 나는 밤잠을 편히 잘 수가 없단다. 이제부터 그대가 나를 잘 지켜다오. 이때부터 왕은 호위군이 된 왕자를 가장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왕자는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원수를 갚을 수가 있게 되었지요. 하지만 왕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왕은 신하들과 사냥을 떠나게 되었지요. 사냥터는 깊은 산 속에 있었습니다. 사냥터에 이르자 왕은 말을 몰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를 호위군이 된 왕자와 신하들이 따랐지요. 그러나 곧 신하들은 뒤에 처지고 말았습니다. 호위군 왕자는 사슴 한 마리를 발견하자 뒤를 쫓으며 교묘하게 왕을 깊은 골짜기로 유인을 했습니다. 두 사람은 다른 신하들과 완전히 떨어져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왕은 지쳐 있었지요. 목이 마르구나. 물을 찾았으나 옹달샘도 개울도 없었습니다. 먹을 것도 없었지요. 왕자도 지쳐 있었습니다. 왕은 지치고 목이 말랐으며 굶주려 있었습니다.
왕은 곧 쓰러져 잠이 들었지요. 왕자에게 드디어 완전한 기회가 온 것이었습니다. 이날을 얼마나 기다렸던가? 아버지, 용서하십시오. 하지만 자식으로서는 이것이 아버님에게 할 수 있는 도리입니다. 왕을 찌르려고 하는 순간 왕이 눈을 떴습니다. 왕자는 얼른 칼을 칼집에 꽂았지요. 내가 꿈을 꾸었구나. 무슨 꿈을 꾸셨습니까? 작은 나라 왕자가 나를 찌르려는 꿈이었어. 제가 이리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왕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왕자는 다시 칼을 꺼내었지요. 막 내리치려는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아,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그때 또 왕이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왕은 식은 땀을 흘리며 불안에 떨었지요. 마마, 조금만 참으십시오. 곧 대신들이 올 것입니다. 왕자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아버지의 말이 떠올랐지요.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는다는 말이 가슴을 울렸습니다. 왕자는 칼을 숲속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다시 왕이 깨어났지요. 얼굴에 땀을 줄줄 흘리고 있었습니다. 왕자는 모든 것을 왕에게 이야기하자고 생각을 하였지요. 마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작은 나라의 왕자이옵니다. 왕자는 그동안의 일을 모두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저는 자식으로서 아버님의 원수를 갚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하였지요. 처형되기 전 아버님의 마지막 말씀이 떠올라 결국 마마를 찌르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유언대로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싶습니다. 이야기를 모두 들은 왕은 어느새 배고픔도 잊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나쁜 왕이었던가를 깨닫게 되었지요. 왕은 천천히 왕자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왕자, 울음을 그치시오. 내가 잘못하였소. 나를 용서해 주시오. 왕은 왕자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자의 아버지는 훌륭한 왕이었소. 왕자는 나를 죽일 수 있었음에도 아버지의 유언대로 복수를 하지 않았소. 나는 새로 태어난 목숨이요. 이제부터라도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 되겠소. 왕은 진정으로 용서를 빌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왕과 왕자는 산길을 찾아 내려오게 되었지요. 신하들이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은 왕자의 손을 잡고 높이 들었습니다. 그대들에게 알릴 것이 있다오. 이 젊은이는 작은 나라의 왕자요. 여기저기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와 왕자는 화해를 하였소. 그래서 나는 작은 나라를 왕자에게 돌려주고 큰 나라로 돌아갈 것이요. 그리고 이제부터 큰 나라와 작은 나라는 결코 싸울 일이 없는 형제의 나라로 지낼 것이요. 궁궐로 돌아온 큰 나라 왕은 곧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자는 작은 나라의 왕위에 올랐지요. 그 후 두 나라는 형제국으로서 서로 도우며 평화롭게 지냈다고 합니다. 주워온 아기. 옛날 전라도 어느 마을에 배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배씨 부부는 하나뿐인 외동딸을 애지중지 길렀지요. 배씨의 딸은 아주 아름다운 미모를 가진 여인이었지요. 어쩜 저리도 이쁠까? 동네 처녀들과 아주머니들은 배씨의 딸을 부러워했습니다.
배씨의 딸이 20살이 되던 어느 해였지요. 그녀는 여느 때처럼 우물가에 물을 길러 갔습니다. 그런데 물을 길러 가보니 우물 물 위에 오이가 하나 둥둥 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 추운 겨울에 웬 오이지? 겨울에 싱싱한 오이를 보자 처녀는 입안에 침이 고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기라도 할까 얼른 오이를 베어 먹어버렸지요.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배씨의 딸이 입덧을 하기 시작하였지요. 밥 냄새만 맡아도 헛구역질을 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배씨 부부는 이를 이상하게 여기어 딸을 불러 물어보았습니다. 어서 바른 대로 말하지 못해? 그러나 배씨의 딸은 눈물을 흘리며 그런 일이 없다고 하였지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절대로 남자를 가까이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지난번에 우물에 물을 길러 갔다가 오이 하나가 떠 있기에 먹은 일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님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달 뒤 배씨의 딸은 마침내 아기를 낳았지요. 배씨 내외는 딸이 아기를 낳은 것을 누가 알기라도 할까봐 산속에 있는 외딴 집을 얻어 딸과 아기를 그곳에서 지내게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무서우니 여기서 죽은 듯 지내거라. 보름 뒤 배씨 내외는 그래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밤중 아기를 딸에게서 빼앗아와 숲을 속에 있는 정다나무 아래에 갖다 버리게 되었지요. 아이를 버리고 배씨 내외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너무한 것 같아요. 배씨 내외는 밤이 깊자 몰래 동네를 빠져나와 아기를 버린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마침 배씨의 딸도 아기를 찾아 나섰다가 부모와 만나게 되었지요. 그들은 숲을 소그레치며 아기를 버린 나무 아래로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큰 학이 자기의 날개 아래 아기를 고이 품고 있는 것이었지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기가 방긋방긋 웃고 있자 배씨 내외는 아기를 그대로 내버려 둘 수가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 이대로 데려갈 수 없으니 아기를 주워 온 것처럼 꾸밉시다. 고민 끝에 배씨 내외는 다음날 이웃 마을에 있는 친척 집에 가서 며칠 동안 묵기로 했습니다. 그런 다음 여러 사람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아기를 버린 숲을 가까이에 이르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 배씨가 문득 말했습니다. 어디서 아기 울음소리가 나는 듯한데? 그러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정자나무 밑으로 갔습니다. 정자나무 밑으로 가보니 아기를 품고 있던 학은 어디론가 가버리고 아기가 혼자 누워 있었지요. 아기가 있네. 누가 아기를 버렸담? 세상에, 귀엽기도 하지. 배씨의 아내도 모른 척 아기를 안았지요. 마침 우리에게 아들이 없으니 이 아기를 데려다 키우면 어떨까요? 배씨의 아내 말에 여러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했습니다. 이렇게 하여 배씨 내외는 딸이 낳은 아기를 데리고 와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남달리 총명하던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랐습니다. 어느덧 아이가 10살이 되었지요. 하루는 보조국사라고 하는 스님이 배씨의 집에 시주를 청하러 왔다가 아이를 보고는 배씨에게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명이 길지 못하겠소. 그게 무슨 말이오? 저 아이에게는 명을 짧게 만드는 액이 붙어 다니고 있소.
보조국사로부터 이 말을 들은 배 씨는 스님께 방도를 물었지요. 스님, 그럼 어찌하면 저 아이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저 아이를 내게 맡기시오. 그러면 나쁜 액을 씻어버리고 잘 가르쳐 훗날 돌려보내드리시오. 배 씨는 하는 수 없이 보조국사에게 아이를 데리고 가라고 허락했습니다. 보조국사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글도 가르치고 도술도 가르쳐 유명한 국사로 만들었지요. 그가 바로 진각국사라고 합니다. 선녀의 가슴 모양을 닮은 산.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번 울었다 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어대는 아기가 있었습니다. 아가, 이 어미가 할 일이 산처럼 쌓였단다. 울지 말거라. 하지만 아무리 어르고 달래도 아기는 울음을 그치지 않았지요. 그 아기의 울음소리는 하늘에까지 들렸습니다. 세 선녀 자매는 아기 울음소리 때문에 귀가 아플 지경이었지요. 아기가 어쩜 저렇게도 울어댄담? 선녀들은 땅을 유심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아기 어머니가 우는 아기를 업고 밭으로 논으로 일을 다니고 있었지요. 그 아기는 어미의 등에서 빽빽 울어대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젖을 안 줘서 배고파서 우나 봐. 엄마가 일만 하고 놀아주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까? 세 선녀는 저마다 한마디씩 아는 척을 하였지요. 우리 내기 할래? 누가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하는지. 그럴까? 그거 정말 재밌겠는걸? 땅의 일에 하늘나라에서 간섭해서는 안 되는 거 모르니? 그러다가 옥황상제께서 아는 날엔 혼이 날 것이야. 첫째 선녀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게 하면 되잖아. 그래 언니. 아기 어미를 도와주는 셈 치고 아기를 달래보아요. 인정 많은 셋째 선녀가 두 언니에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자매 선녀는 아기의 울음을 그치게 하기로 서로 말을 맞추었지요. 아기 울음을 그치게 한 사람에겐 상을 주기로 하면 어때요? 그래? 그런데 어떤 상을 주지? 세 선녀는 자신들이 삼은 길쌈 중 가장 좋은 천으로 가장 아름다운 날개옷을 만들어 주기로 했습니다. 길쌈을 마친 어느 날 선녀들은 한 명씩 지상으로 내려가 아기를 달래보기로 하였지요. 둘째 선녀가 먼저 지상으로 내려갔습니다. 둘째 선녀는 할머니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아기 어미를 찾아가게 되었지요. 여전히 아기 우는 소리가 문 밖에까지 들렸습니다. 아기 어미는 밭을 메고 있었는데 아기를 띠에 묶어 감나무에 메어놓고 있었지요. 애기 엄마, 물 한 잔만 얻어먹읍시다. 아기 어미는 일어나 샘물을 퍼다 주었지요. 둘째 선녀는 우는 아기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에구 착하지? 까꿍, 울지 마라 아가야. 둘째 선녀는 온갖 표정을 지어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그러자 아기가 울음을 그치고 선녀에게 눈빛을 빛내는 것이었지요. 이것을 본 아기 어미가 깜짝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가 할머니를 좋아하나 봐요. 울음을 뚝 그쳤네요. 둘째 선녀는 기분이 좋아 덩실덩실 춤을 추었습니다. 이제 됐다 싶어 막 돌아서려는데 아기가 다시 울음보를 터뜨렸지요. 둘째 선녀가 안간힘을 쓰며 아기를 달랬지만
그 방법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째 선녀는 아기 울음을 그치는 데 실패하고 말았지요. 다음엔 첫째 선녀가 박물 장수로 변장을 하고 아기의 집으로 갔습니다. 애기 엄마, 뭐 필요한 거 없어요? 많이 걸었더니 목이 타는데 물 한 잔만 주시오. 아기 어미가 아기를 마루에 내려놓고 우물에서 물을 퍼왔습니다. 아기가 엄마와 떨어지지 않으려고 버둥거리며 울었지요. 첫째 선녀는 아기를 안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기는 첫째 선녀의 노래소리에 눈을 대굴거리며 울음을 그치는 것이었지요. 아기는 선녀의 입을 쳐다보며 웃기까지 했습니다. 이를 본 아기 어미는 신기한 듯 바라보며 말하였지요. 어쩜 목소리가 참 곱기도 합니다. 마치 선녀가 내려온 것 같군요. 첫째 선녀는 아기의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첫째 선녀가 안심을 하고 돌아섰을 때였지요. 그런데 갑자기 으앙하며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첫째 선녀가 다시 노래를 불렀으나 아무 소용이 없었지요. 아기 울음소리는 하늘까지 들렸습니다. 셋째야, 언니도 실패한 것 같구나. 이제 네가 갈 차례야. 셋째 선녀는 아기를 업은 아기 엄마의 모습으로 변장을 하고 갔습니다. 역시 문 밖으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려왔지요. 저 아기를 데리고 친정에 가는 길인데 물 한 잔 얻어 먹을 수 있을까요? 아기 엄마가 보아하니 자기와 연배처럼 보인 데다가 등에 아기를 업고 있으니 딱해 보이기까지 하였지요. 아기 엄마는 얼른 샘으로 가서 물을 한 대박 퍼왔습니다. 그 사이 셋째 선녀는 우는 아기를 안고 젖을 먹였지요. 아가야,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아기는 정신없이 젖을 빨았습니다. 한참을 흡족하게 먹었는지 스르르 눈을 감았지요. 셋째 선녀의 포근한 가슴 안에서 아기가 잠이 들었습니다. 이를 본 아기 엄마가 놀라 말했습니다. 우리 아기는 젖을 먹으면서도 항상 칭얼거렸는데 저렇게 편안한 모습으로 잠든 것은 처음 봅니다. 우리 아기가 그렇게 울었던 것은 제 젖이 부족해서 그랬나 봅니다. 아기는 셋째 선녀가 하늘로 돌아갈 때까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요. 그 뒤 마을에서 선녀의 가슴을 닮은 산 봉우리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선녀의 젖을 먹고 자라 무병장수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 삼신과 새 공주. 아주 오랜 옛날 제주도 어느 날 온 세상이 신비한 빛깔로 뒤덮이고 있었지요. 붉은빛, 노란빛, 푸른빛 사이로 무지개 빛깔이 찬연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한라산이 세 명의 신을 탄생시킨 것이었지요. 땅 속에서 나온 삼신은 고을나, 부을나, 양을나였습니다. 키도 훤칠하고 얼굴도 잘생긴 삼신은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하루는 동쪽 바다에서 배가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지요. 가까이 가보니 배 안에는 나무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세 신은 너무 신기하여 조심스레 그 나무 상자를 열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안에서 아름답고 눈부신 공주 3명이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병락국의 공주들이옵니다.
공주들로부터 사연을 들어보니 이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임금님이 새 공주를 낳고 혼기가 찼음에도 배필을 정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바다를 바라보니 자줏빛 기운이 하늘에 이어지고 빛이 영롱한 가운데 명산이 있는데 그 명산에 삼신인이 태어나 장차 나라를 세우고자 하나 배필이 없음을 알고 보내왔다는 것이었지요. 이에 삼신인은 목욕 재개하여 각기 새 공주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신방을 차렸지요. 이 동굴 속에 3개의 작은 동굴이 있는데 그곳이 지금의 혼인지랍니다. 그때부터 인간으로서의 생활이 시작되어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기 시작하였지요. 우리 이제 땅을 서로 나눕시다. 한라산 중턱에서 활을 쏘아 날아간 자리까지를 각각 3명의 땅으로 구분 지었습니다. 서로 많이 갖겠다고 욕심을 부리지도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땅은 매우 척박하였지만 개척 정신으로 밭을 일구고 땅에서 돌이 많이 나와 밭담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촌락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바다 건너 나라들과 무역을 하기도 하였지요. 자손이 번성하여 드디어 탐나국이 건국되었습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